그래서 확률로 보시지 말고 가능성으로 보시라.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 건 그 확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그때 그걸 했던 거는 생각해 보시면 1%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걸 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1%라고 해서 사실상 안 된다는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확률로 보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생각을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어느 독자분께서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들 포스팅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독자분 글은 아마 다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구독자가 2명인가 1명인가 있는 그냥 혼자 거의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 285페이지에 지금이 나를 만들었다. 지금 이 회사, 지금 이 삶, 결국에는 나에게 했던 말과 결정의 결과물이 지금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쓰시는 거죠. 몰랐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집,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나의 모든 환경이 사실은 20대 때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대로는 죽어도 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30대 초반의 그 삶이 취준생일 때 혹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막연히 꿈꿔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진짜. 예.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대학원 때까지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대학원 뭐 길지도 않잖아. 2년인데 반학기 남았는데 졸업하면 뭐 할 거야? 하는데 나는 한국 마사회를 들어갈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는 공기업 중에 마사회가 뭔가,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철밥통이고 연봉은 높고 일은 고되지 않은 마사회밖에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런 직장에 들어갔고 아파트도 나는 사고 싶고 조경도 좋고 예쁜 그런 아파트여서 이제 막 퇴근하고 산책하고 뭐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운동도 되고 그런 데 살고 싶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싶고 결혼도 할 거고 어떻게 살 거고 이런 게 진짜 정확하게 이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는 죽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너무나 큰 아까움 혹은 커리어 패스를 지금까지 내가 한 시간들에 대한 여기까지 쭉 걸어온 거에 대한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그 아쉬움과 미련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피벗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예전에 내가 20대 때 혹은 10대 때 혹은 취준생 때 대학생 때 막연히 꿈꿨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구나 저와 여러분 다 제가 항상 불편의 다리라고 하는데 불편의 다리를 다 건너왔단 말이죠. 정말 제가 예전에 한번 따져봤거든요. 초, 중, 고, 대학원까지 시험을 내가 몇 번을 살면서 봤나.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외에도 뭐 각종 뭐 자격증을 따려면 또 시험이고 뭐 논문도 통과하려면 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회사를 들어가려면 또 원서를 내야 되고 토익도 필요하니까 토익도 또 해야 되고 뭐 이제는 또 스피킹이 필요하다 스피킹도 해야 되고 뭐 각종 스펙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계속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연속이었다가 지금의 딱 여러분이 되신 건데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차고 혹은 이제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여기에 현상 유지를 어떻게든 잘 해 나가면서 뭐 투자가 됐든 어떻게든 내가 이제 그냥 쭉 가야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깔고 앉아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이제 모든 회사에는 법인에는 지분이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대주주인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오너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할 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투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내어주죠. 뭐 10%, 여기는 15%.
이렇게 내어주다 보면 나중에 대표이사의 지분이 뭐 22.12% 뭐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100%였던 게. 그러다가 더 심해서 이제 더 자금을 끌어와야 되면 대표이사 지분이 뭐 5%도 안 되고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개인으로 봤을 때 만약에 회사에서 대표가 그렇다면 5% 갖다가 경영권 방어를 하기도 힘들 거고 이제 주주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해서 회의만 해가지고 50% 넣으면 그냥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회사를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드는 생각은 나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건 내 회사인가 내가 직장인인가 다시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아예 잃어버리는 건데 이걸 개인으로 치면 내가 100이잖아요. 처음엔 100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한테도 지분을 줘요. 회사한테 지분을 어느 정도 넘기고 제가 이 책에 내 스스로가 최고의 우량주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행간의 의미는 내 스스로가 우량주가 되려면 내가 뭔가 계속 내 북극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예를 들어 들어와 봤는데 안 맞다. 맞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안 맞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했는데 더 안 맞다.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계속해 나가겠죠.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북극성으로 가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를 가본다거나 뭘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저거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로 저걸 살짝 경험해 보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애를 먼저 해보자.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우량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완전히 멈추고 회사한테 지분을 굉장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거나 전세금을 넣는다거나 부동산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그런 금융자산 이런 데다가 내 지분을 쭉쭉쭉쭉 넘기는 거예요. 30% 여기도 30% 여기도 20%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중에 내 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5% 정도 또 안 갖고 있는 그런 대표이사와 똑같은 내가 나를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회사의 주인이고 나라는 사람의 회사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하와이 대저택의 대주주는 하와이 대저택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5%만 어느새 이렇게 뒤돌아보면 5%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그 회사 대표와 똑같아요. 주식회사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상황 5%밖에 안 가지고 있는 상황 나를 우량주로 만들려는 노력을 스탑하고 여기에서 자리 깔고 앉고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정말 못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 시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아이가 좀 크면서 조금씩 반비례하면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차차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진짜 있어요. 예. 초대석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만났던 드라마 작가분이 계셨는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회사는 별도로 다니면서 그걸 다 했어요. 예. 한 2000페이지 정도 나온대요. 드라마 한 16부작 이렇게 하면 2000페이지. 근데 그걸 다 쓴 거죠. 퇴근하고 애들 재우고 애들이 10시 반 11시에 자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하려면 생각보다 진짜 저걸 한다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물론 그거를 계속 그 상태로 오래 하면 좀 고장이 나겠죠. 당연히. 건강이든 정신이든 고장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할 수는 있거든요. 사람이. 내 자신이 우량주가 돼야 된다라는 거의 행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인생을 정의를 하자면 이제 답이 있는 인생이 하나의 큰 어마어마한 퀘스천이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답이 없는 퀘스천입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든 수학이든 지향하는 바가 측정 가능하고 증명 가능하며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재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과학적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수학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으면 이거는 이성적이고 타당하다, 수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건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예,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다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의 특징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상합니다. 예, 분명히 답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뭐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뭐 답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막 그냥 살자 이 현상도 모르겠고 저 현상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저건 왜 그런가 좀 알아내고 싶고, 저걸 알아내야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숫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인 인생을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건 북클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능성, 디테일한 나만의 재능, 사랑, 가치, 자존감, 몰입, 가슴 벅참, 기쁨, 슬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뭔가 고통, 외로움, 우울감, 죽고 싶음, 부정적으로 간다면, 또는 긍정적으로 간다면 단어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나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진짜 높은 수준의 가치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뭘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뭔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똑같다 계속. 근데 그것도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애플워치처럼 심박수 측정되시 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있을까? 혹자는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게 있어도 그들은 답이 없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 역시 힘들어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제가 네거티브한 감정들은 많이 써놓진 않았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느낄 테니까, 이거는 근데 답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게 휘청거리게 만들고 혹은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측정 불가능한 것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건 곧 측정할 수가 없는 것들. 제가 지금 저자 이름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시대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그 저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측정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비과학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통찰이 정말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내고, 과학이 손닿을 수 없는 것에는 과학적이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진짜 훌륭한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측정해야겠다라고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겪어왔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내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남고였는데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죠. 매달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보면은 진짜 큰 글씨로 한 명당 이름이 이렇게 가로로 돼서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벽에다가 쫙 붙여놔요. 네, 문과 이과 해가지고 쫙 붙여놔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거의 붙어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나는 그냥 되게 평범하구나. 그냥 되게 못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난 사람도 아니구나. 약간 이런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를 되게 어느 순간 그게 강화가 되고 믿음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이제 신념이 되고, 그 신념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피지컬한 것들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마인드셋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NBA에 진출해서 막 덩크슛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도 없을 거고. 이런 피지컬한 정말 그런 선수들은 이 신체적으로도 부합하게 갖춰졌고 또 수십 년간의 연습을 통해 그런 업적을 이뤄낸 거겠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사실 나만의 디테일한 재능, 그 거창함의 필터를 걷어내고, 재능이라는 게 뭔가 재능 이러면 피아노 콩쿠르 1위, 뭐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노벨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거창함의 필터를 걷어내버리고 나만의 디테일한 재능이 뭔가, 제가 예전에 나의 재능은 PPT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걸 찾아서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가능성을 숫자로 측정하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다 알아요.
정말 뭔가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싶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좀 생각하는 능력,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가르치고 싶다. 하지만 뭐 공부는 끊임없이 내려오고 뭐 시험은 봐야 되고 시험 결과 갖다가 우리 반이 평가되고 또 고등학교면은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 의대 몇 명 보냈느냐에 따라 우리 고등학교가 평가되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그 시험 숫자로 측정하려는 그거의 결과치를 보면서 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갖게 되듯이 숫자는 필연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면 확률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가능성이 1%다. 이 1%라는 게 굉장히 거의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실패할 확률이 99%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1%다. 성공 확률 1% 하면 거의 안 할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네, 뭐 안 된다는 얘기네. 근데 로또는 도대체 왜 사는 건지. 1%가 아니라 그거는 816만 분의 1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럼 아파트 청약은 도대체 왜 놓는 건지. 그럼 입사 지원은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지원할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건 해야 되니까. 뭐 아파트도 좀 있어야겠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 로또 됐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1%다라고 하면 안 해요. 이거보다 더 희박한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그럼 50%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약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거든요.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하면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 저는 이 확률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확률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생각하시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1%, 99%, 50%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1%다, 99%다, 50%다. 셋 다 똑같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내서 교보문고에 가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있잖아요. 1년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더마인드를 내서 종합 1위를 해서 이게 딱 교보문고에 거기에 딱 있는 걸 항상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막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잠들었죠. 네. 아, 좋다. 막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거 찍는 것도 상상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었죠, 제가. 추리닝을 입고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과연 그거는 1%보다 아마 훨씬 낮을 거예요, 확률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이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채널로 키우기까지 그 확률은 1%가 뭘까요? 0.몇 %일 거예요. 예. 왜냐면 유튜브 채널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게 우리나라 채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외 채널까지 더하면 뭐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확률로 접근을 하면 거의 웬만한 건 특히나 나에 대한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로 보시지 말고 가능성으로 보시라.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 건 1%까지는 아니더라도 5%든 10%든 굉장히 적은 확률을 뚫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 건 그 확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그때 그걸 했던 거는 생각해 보시면 1%보다 더 확률이 낮은 걸 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1%라고 해서 사실상 안 된다는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확률로 보지 마시고 가능성으로 생각을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반대할 겁니다. 주변에서 무모하다고 무모하고 비이성적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되게 나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제가 뭐 터널의 책에서 비유를 했는데 터널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터널 안은 보이지 않는 시야, 쾌쾌한 공기, 터널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30년 넘게 보스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재직을 했고요. 이 성적 70명 중 68등이 뭐냐면요. 여기 A학점 주기라고 돼 있잖아요. 대학원 수업에서 프로 연주자들, 트롬본, 뭐 바이올린 뭐 쭉 다 있는 거죠. 그 수업 자체가 2만 명이 넘는 학교에서 상위 50명만 들을 수 있는 스페셜한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도 규정상 A, B, C를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벤저민 젠더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은 이 학교에서 상위 50명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한 학생들인데 여기 들어와서 시위를 맞는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친구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게 과연 맞나?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학기 초에 딱 시작할 때 대학원 수업에서 여러분 저는 A 학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고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다 A예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시점은 정확히 1년 뒤 이 수업에 A를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일어났던 그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1년 뒤에 나한테 쓰는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벤저민 젠더도 그 학생들이라고는 하지만 연주자들이었죠. 그 연주자들도 엄청난 깨달음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 타이완에서 온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는 타이완에서 70명 중에 68등이었다. 근데 교수님이 나한테 무려 이 클래스에서 A 학점을 주다니. 나는 68등인데 A 학점을 받다니.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한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문득 68등을 하는 나보다 A 학점을 맞는 나로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실제로 무려 이 벤저민 젠더의 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예.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던 작가가 러셀 로버츠인데요.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어둠인데 굉장히 많은 정보와 더 나은 전략을 세워서 어둠 속에서 뭔가 내가 빛을 찾아내서 대처해 보겠다는 그런 충동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자 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어둠 속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둠이라고 해서 밤이 왔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노력을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헤매더라도 이것저것 해보는 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불가피한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밤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낮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낮에 할 수 있는 걸 밤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완벽한 전략이나 이런 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차별화된 뭔가 대단한 건 없을까? 구글의 설립자가 그 얘기를 했었죠. 검색 시장에 처음 뛰어들려고 했을 때 자기 동업자나 그 같이 하는 사람이 완전히 차별화된 뭔가 서비스를 내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면 이미 야후나 뭐 선발주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건 완전히 새로운 게 어디 있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좋게 하거나 뭐 하나 얹거나 이거 하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창의적인 거지. 이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내겠다? 뭐 그런 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차라리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불빛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쓰는 시간은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확히 어떤 뜻이냐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밤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 밤에 있는 저한테 선택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무슨 선택권이 있냐? 뭐가 좋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가 좋을지, 이걸 해보는 게 좋을지 저걸 해보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지금까지 질문해 주셨던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직 못 찾았다. 찾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가 좋을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단 여기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 이거는요. 건물 문을 들어갔다가 그 건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건물은 없잖아요. 러셀 로버츠가 계속 하는 말은 당신에게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당신 인생에 엄청난 희생을 거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되돌릴 수 없는 것, 불가역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을 보면 정말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10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은 전문가고 얘네 유니콘 기업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근데 전문가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들도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터질지, 어느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되고 이 회사는 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들이 10개에 투자했을 때 유니콘 기업 나올 확률이 10분의 1, 그러니까 10개 투자했을 때 1개 나올까 말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성과, 이 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이렇게 크는데 10개 중에 한 3개, 예, 한 3할 정도 되는 거예요. 30%. 그러면 벤처 캐피털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대수의 법칙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하면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3번 던졌는데 3번 연속 앞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앞이 나올 확률은 100%고 뒤는 0%가 아닌 게, 3번 했으니까 그렇지 그걸 한 100번 해보면 거의 50대 50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계속 관찰을 많이 할수록, 또는 내가 트라이를 많이 할수록, 이거를 많이 할수록 점점점 확률은 거기에 수렴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털은 10개 중에 쭈루룩 펼쳐놓고 그 중에 3개 정도가 잘 될 거라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시간과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때 이직했는데 실수였다. 그때 내가 퇴사했는데 실수였다. 내가 공부 더 하겠다고 대학원 갔는데 그거 실수였다. 내가 거기 투자했던 거 진짜 실수였다. 뭐 많죠.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중에 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는요, 내가 올리브를 싫어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리브가 들어간 피자를 계속 시키는 게, 그게 실수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되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신뢰하고 있는 게, 그게 실수입니다. 이거는 선택을 했을 뿐이죠. 우리한테는 많은 정보가 없고 어떻게 알겠어요? 좋을지 나쁠지 어떻게 알아요? 저 회사에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뭐 더군다나 이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월가에서도 아무도 없고. 실수가 아닌 거죠. 네,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게 실수지, 이 중에 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실수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없는 거고, 밤중에 굉장히 보이지도 않고 불충분한 정보들을 가지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배틀을 휘둘렀거나 문을 열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거기에서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고 좋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좋지 않았을 때 또는 좋았을 때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결과가 안 좋았다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본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토니 로빈스가 플로리다 지역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플로리다는 미국의 남부의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좋은 날씨를 자랑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허리케인이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 하와이 같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허리케인과 자연재해들이 그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강연을 하면서 토니 로빈스가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언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부서지고 우리 가족이 다치고 실종되고 죽거나 할 공포감이 항상 있다. 그래서 근데 토니 로빈스가 얘기를 해요. 이사하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왜 이사를 못하죠? 그럼 이런 말들을 한대요, 토니 로빈스한테. 오랫동안 다닌 직장이 여기에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그걸 대변할 만큼, 우리 가족이 실종되거나 허리케인으로 실종되거나 나의 집이 날아가거나 내가 죽거나 할 만큼을 감수할 만큼의 이유냐, 그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토니 로빈스는 이사하라고 한답니다. 이사해봐라. 막상 하면 별거 아니다. 직장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아이는 학교 전학 가서 그 동네에서 적응해서 다닐 수 있고,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허리케인으로 몇 년째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이사해라. 왜 도대체 이사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살고 있냐,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불가역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삶에서 불가역적인 게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이혼율이 40 몇 %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결혼도 불가역적인 게 아니에요. 직장도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직업도 선택했다가 내가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불가역적인 게 있나? 심지어 국적도 바꿀 수 있죠. 원한다면. 그러면 불가역적인 게 뭔가? 사실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불가역적인 건 없어요. 네, 너무나 이제 많이 들은 유명한 말이지만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건 부모님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그동안 당신이 살아오며 당신 인생을 통틀어 살아온 당신의 선택 때문이다. 그 말이 있듯이 결국 불가역적인 건 없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역적인 게 없으니까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쪽 분야로 아예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나왔는데 변호사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변호사 말고 법 쪽에 관련 다른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약대를 나와서도 약사 안 하고 제약회사 들어가서 연구원 할 수도 있거든요. 의대를 나오고 의사 안 하고 부검하는 부검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직종을 나왔더라도 뭐 다 안 맞는다. 그럼 아예 완전히 다른 커리어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역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거기에서 다른 걸 또 해보고 어떤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으면 그걸 전환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먼저 경험을 해본다던가 인턴으로 먼저 들어가 본다던가 단기 계약직으로 먼저 한번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에게 피해가 크지 않도록 나의 희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는 방법을 겁먹고 안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 대학생 때부터 자신의 10년, 20년, 30년 그 맵을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건지 쫙 구상을 다 했었다고 해요. 엄청난 엘리트였겠죠, 팀 쿡도. 그런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 계획대로 됐냐? 대학생 때부터 너 그렇게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정말 단 하나도 내 맘대로 된 게 없었다. 지금까지. 진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그렇거든요. 아직 원하는 걸 못 찾으셨다면, 내가 진짜 원하고 좋아하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거를 못 찾으셨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며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깨닫게 될 거거든요. 아직 그것들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은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살아내면서 거기서 또 무언가를 배우겠죠. 이게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또 그걸 내 행동을 그럼 조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이거였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들은 이거고 심지어 전 MBC PD였던 김민식 PD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좋아해 보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의외로 나는 싫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되게 잘하게 되면 좀 재밌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잘하고 좋아하는 게 이거였네. 나 이거 진짜 나랑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쪽 방법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을 아직 안 거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골똘히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메이커스 랩, 정말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들, 창작자들 50명을 정말 다큐멘터리 찍듯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계적인 창작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들을 다 분석하고 인터뷰하고 했던 그 책이거든요. 메이커스 랩이. 론 버크먼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나 조각가, 소설가, 작곡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봤더니 내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태반이더라. 내가 이번 작품은 어떤 기획 의도가 있고 컨셉은 뭐고 이런 무드로 해서 그럼 이런 톤앤매너로 쭉 진행을 해서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구상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회사의 뭐 판매 계획, 연간 뭐 그런 건 그렇게 세워야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거의 모르면서 시작합니다. 모르고 시작합니다, 다. 근데 이거 창작자뿐만 아니라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나 뭐 마크 주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처음에 그냥 온라인으로 책을 팔아야지. 이거였습니다. 그냥 이거. 책을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으니. 그러다가 좀 잘 되니까 이제 책이랑 관련된 굿즈들 좀 팔아야겠다. 이거였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아마존이 나중에 된 거거든요. 예, 서서히 알아간 거죠. 론 버크먼이 말합니다. 베토벤 역시 앞에 나온 앞에 음을 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가장 적당한 음을 고르면서 작곡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카소는 뭘 그릴지 알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3단지 북클럽 마지막 12월 달 레터에도 썼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을 조금 빌리면 저는 진심으로 여기까지 쉬지 않고 2025년을 달려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둘 다 똑같이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불안을 끌어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순투성이의 이 불분명한 인생의 길을 더듬어 가면서 밤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저를 존경하고 저는 여러분을 또 존경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했다, 존경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시집 소네트 73에서 남긴 말인데요. 머지않아 떠나갈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네, 우리는 다 모두 다 머지않아 떠나가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1년 뒤, 2년 뒤, 5년 뒤만 해도 되게 까마득하다고 생각하고, 막상 지나간 시간은 1년, 2년, 5년 시간은 금방 갔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대해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왜곡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 혹은 반려견, 반려묘, 어떤 대상이 있어서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머지않아 떠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이 말이 와닿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나이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럴 겁니다. 이게 좋다라고 하면 나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 되면 뭐 해야 돼 또 하고, 이때 되면 결혼해야지 우르르 해서 하고, 이때 되면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50대, 40대, 50대, 60대, 자녀들 이제 결혼한다 해서 결혼식하고 혼주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나는, 유닛들이 우르르 이렇게 게임처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 살아가겠죠. 이 유닛이 하고자 한다. 이 유닛은 특별히 그런 생각은 없다. 딱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사연 말씀드렸던 그 어떤 블로그에 쓰셨던 분처럼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때 꿈꿨던 게 지금의 정확히 내 삶이네. 그 차이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머지않아 떠나갈 우리 모두를, 여러분 자신을 격렬히 사랑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해 온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